부자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책에서 본 감명 깊었던 구절입니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남을 헐뜯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인정하고, 남을 헐뜯을 시간에 자신의 일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고, 남을 욕하는 게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질투가 기반이 돼서 남을 욕하고 험담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결과물만 보고 과정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이룬 사람을 보면 단순히 쟤는 원래 금수저잖아, 편법을 썼을 거야, 저렇게 하면 나도 하지 라는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했던 뒤에 숨어있는 노력들을 외면합니다. 위대한 결과물의 이면에는 부단하고 뼈를 깎는 노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자들은 운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않죠. 이들은 운명론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운이나 부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주변 환경과 조건을 탓합니다. 내가 잘 해내지 못하는 건 재능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한다거나, 나는 원래 운이 없어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난 금수저가 아니어서 안 되는 거라고 끊임없이 지금 처한 상황으로 잘못을 돌립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모든 건 운명이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노력을 하거나 바뀔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스스로를 집어넣게 됩니다. 세 번째, 부자들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만족 지연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합니다. 더 큰 장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단기적인 만족을 희생한다는 거죠. 만족 지연 능력에 대한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준 후에 바로 먹지 않고 30분을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곤 아이들만 남겨두고 어른들은 다 밖으로 나갑니다. 어른들이 나가자마자 눈앞에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었고, 30분을 참고 기다려서 결국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는 아이들로 나눠줬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아이들을 추적 관찰해보니까 30분을 기다린 아이들이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보다 월등히 높은 사회적인 능력과 성취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장기적인 이익보다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이익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둔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부자들은 평균에 만족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평균을 가장한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가난하거나 평균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평균 안에 머무르는 걸 편안해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평균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춥고 어두운 공간을 견뎌내고 지나가야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걸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후회하게 될 일들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 지배돼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분노 같은 감정은 언제든 찾아오게 됩니다. 부자들은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갑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해결해내고, 해결하는 문제가 클수록 보상도 더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릇이 커지고 커진 그릇으로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보도 셰퍼가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했던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감정만이 있을 뿐이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은 찾아왔다가 반드시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 감정들이 찾아오는 걸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찾아오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팀 페리스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통념과 정확히 배치되는 말입니다. 노력의 대가로 삶이 나아진다면 어제의 나, 지난주의 나, 작년의 나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일상이 쳇바퀴처럼 같은 자리에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일을 한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룹니다. 중요한 일은 집중해야 하는 일이거나 헤비하고 껄끄러운 일이라서 에너지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일 뿐 자신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부터 먼저 먹어라 라는 말이 있죠. 가장 하기 싫고 귀찮지만 중요한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먼저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팀 페리스는 파킨슨 효과, 즉 마감 효과를 강조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여유 시간이 많을수록 효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감 시한이 바로 앞으로 닥치거나 당장 2시간 안에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일처럼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시험을 보기 전 30분이 가장 집중이 잘 되고 업무 제출 시한이 1시간 남았을 때 우리의 뇌는 상상을 초월하는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실제 일의 기한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업무마다 나만의 기한을 따로 만들어서 파킨슨 효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죠.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8대2의 법칙으로도 자주 불리죠.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체 업무의 20%가 성과의 80%를 결정하고 전체 손님의 20%가 매출의 80%를 기록하고 상위 20%의 부자들이 전체 부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이건 어느 분야에나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대부분을 가장 중요한 20%의 일에 쏟아야 됩니다. 팀 페리스는 120곳의 거래처 중에 5곳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나머지 115곳의 고객들의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팀 페리스는 파레토의 법칙을 여기에 적용해서 5곳에 집중하고 시간을 쏟기 시작했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오랜 시간 잡고 일하다 보면 효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성취감도 당연히 작아지다가 나중엔 아예 없어집니다. 이제 일종의 현타를 느끼는 구간에 진입하죠.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 모든 것에 무기력해집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번아웃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이 번아웃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혹시 번아웃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잠시 쉬어 가시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실 땐 가장 중요한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의 효율이 올라가면 성과가 따라오고 성과가 있으면 보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의 효율을 올리려면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서 벗어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되 인위적인 마감 효과를 이용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집중력의 끝을 단기간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팀 페리스는 이 프로세스를 나는 하루 4시간만 일한다는 책 제목으로 표현했습니다. 표현이 좀 극단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직관적인 제목입니다. 책에 나오는 한 구절로 마치겠습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게 많을수록 인간은 부유해진다. 인생에 치트키라는 게 존재할까요?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점부터 제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치트키가 존재했으니까요. 오늘은 책 최소 노력의 법칙에서 소개시켜드릴 만한 내용들과 제 얘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치트키는 제가 자주 쓰는 말인 노력 가성비입니다. 저는 삶의 모토가 효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자원은 무한하지 않고 한정된 자원을 잘 쓰려면 효율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노력 가성비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일일수록 효율을 더 많이 따지고 이 효율은 투입된 자원 대비해서 기대되는 결과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경제학에는 효용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효용은 어느 일을 할 때 얻는 만족도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만족도는 행복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적인 요소들도 있고 돈과 재화와 같은 물질적인 요소들도 포함됩니다.
가장 작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걸 마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책 최소 노력의 법칙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말이 잘못된 얘기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애쓰고 최선을 다해도 뜻대로 잘 안 되는 걸 많이 느껴봤습니다. 일정한 구간을 넘어선 후부터는 더 큰 노력을 투입해도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구간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꾸역꾸역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저냥 효율이 떨어진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을 줄이려면 완료된 상태를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명확한 결승점을 세워놓지 않고 달리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결승점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뛰라는 거죠. 결승점을 세워놓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즉시 의식과 무의식이 결승점으로 달려가라는 분명한 지시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료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의식은 경로를 수립하게 된다고 저자는 얘기했습니다. 워런 버핏과 버핏의 전담 조종사로 일하던 플린트의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버핏의 연례 자선 행사인 버핏과의 식사는 경매에서 1,900만 달러죠. 한화로 200억이 넘는 돈에 낙찰됐습니다. 플린트는 버핏의 전용 조종사로 10년이 넘게 일했고 플린트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버핏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플린트는 버핏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버핏이 플린트에게 자네 목표는 무엇인지 지금 가장 중요한 25가지를 노트에 적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린트는 25가지를 적어서 버핏에게 보여줬죠. 버핏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에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린트는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겠다면서 5가지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하자 버핏은 그럼 나머지 목표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플린트는 나머지 20가지 목표도 놓칠 수 없으니까 동그라미 친 5가지에 집중을 하되 나머지 일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버핏은 플린트에게 그게 아니야. 자네는 지금 실수하고 있어. 자네가 동그라미 친 5가지 목표 외의 목표들은 모두 버려야 하는 목표들이야. 자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를 모두 달성하기 전에는 나머지 20가지 목표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여서는 안 되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노력 가성비를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중요도에 대해서 각각 설정하고 원하는 일이지만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모든 걸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는 얘기와 같다고 합니다. 진짜 맛집은 어느 집에도 밀리지 않는 메인 메뉴를 하나씩 꼭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것저것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 또는 2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남들보다 한두 가지를 월등히 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동그라미 친 5가지 일에 쓰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아주 작은 시간일 겁니다. 추가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의미 없는 일에 쓰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다시 계산해 보세요. 양쪽 시간을 같이 놓고 보면 우리는 누구나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보통 중요한 일에 쓰이는 시간은 생각보다 작고 좋은 결과나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곳에 쓰이는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모든 시간을 중요한 5가지에만 집중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 시간을 줄이고 가장 중요한 곳에 쓰이는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책 최소 노력의 법칙에서는 지구상에서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활동이 독서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효율과 노력 가성비가 높은 분야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책 읽는 습관은 누구에게나 극강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꼭 독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동그라미 친 5가지의 일이 커리어와 관련된 것이라면 전문 지식을 쌓는 데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을 늘리고 그간 너무 열심히 달려온 나머지 제대로 쉴 시간이 없었다면 오히려 푹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효율성의 측면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자는 감사도 강력한 촉매제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이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고 언제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체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은 집중하는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걱정이라면 그 걱정이 더 커지고 그게 긍정적인 감정이나 재화라면 그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모자란 것에 집중하면 가진 것도 잃어버린다. 반대로 가진 것에 집중하면 모자란 것이 채워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진 것과 동그라미 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 보세요. 영상을 끝마친 이 시간부터
그 치트키가 활성화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균수입니다. 성공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맥셀몰츠 성공의 법칙,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맥셀몰츠는 사이코사이버네틱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정신적인 자동유도 장치라는 뜻인데, 사람의 뇌는 미사일의 자동유도 장치와 같아서 목표를 스스로가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미사일처럼 자동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상상적인 결과랑 실제 결과를 구별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한테 그런 거야 라고 주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알고 행동한다는 거죠. 최근에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는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얘기가 다 목표를 시각화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좋은 이미지를 가져라, 실행해라,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이미지를 응용한 자기계발서는 지금 이 책의 저자인 몰츠 박사의 이론에 모두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결국엔 사이코사이버네틱스랑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건 자아 이미지인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우리 선택에 달린 거죠. 우리가 하겠다고 선택을 했으면 행동하는 거고, 이거 안 해야지라고 선택을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의지박약이다, 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상 때문이라고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주변에 선생님도 있을 거고 부모님, 친척, 친구,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주변에서 들러오는 어떤 이제 견해들이 있을 겁니다. 지속해서 주입을 받게 될 텐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걸 하면 잘 될 거야 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죠. 이런 얘기를 지속해서 듣다 보면 이게 잠재의식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최면에 걸리는 것처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실패할 것 같다, 나는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또는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될 거야, 또는 내가 보고 듣고 자라온 경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배가 망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하셔서 되게 성공하신 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나는 경험적인 사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거죠.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많을 거고, 그러면 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잘 되는 일이니까 해도 돼 라고 가치 판단을 잠재의식 그냥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내 스스로 실망을 했다든지 실패했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잠재의식에 새겨졌다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실패할 것 같다는 느낌도 내가 갖고 있는 경험적인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공이 성공을 부르는 것도, 성공을 많이 해본 사람은 또는 잃어본 게 많은 사람은 머릿속에 그런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남아있겠죠. 내가 남들이 어려워서 잘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를 결국에 해냈다든지, 남들은 못해서 나는 전교 1등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결국에 해냈다든지, 이런 기억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기본적으로 난 된다는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극과 극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자아 이미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꾸고 이미지를 뜯어 고치게 되면 맨날 실패를 하던 사람도 잘할 수 있게 되고, 맨날 잘하던 사람의 자아 이미지가 오염이 되거나 바뀌게 되면 나쁜 방향으로, 그러면 잘 되던 사람도 갑자기 하는 일이 다 안 되게 된다는 그런 개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예를 들면 유소년기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고 잠재의식이 깨끗한 도화지에 점점 그려져 나가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을 그런 경우에는 잠재의식에 깊게 새겨진 상처 같은 게 이제 오래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표출이 되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뚱뚱한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는 평생 뚱뚱하게 살아서 어른이 되고 난 이후까지 계속해서 비만인 상태를 유지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뚱뚱한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자아 이미지 안에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내 이미지와 맞는 가치 판단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이미지를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사람은 자아 이미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아 이미지랑 너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부터 나는 운동을 해서 몇 킬로를 뺄 거야 라고 내가 목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아 이미지는 난 원래 뚱뚱한 사람이라고 이제 픽스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작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힘이 들고 결국에는 돌아온다는 거죠. 행여나 이 사람이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더라도 자아 이미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뺀 거면 그때 다시 요요 현상이 와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래 상태가 자아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실패한 사람도 같다고 합니다. 실패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져도 나는 실패할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로 그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 중간에 이제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이미지는 어차피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당연한 거죠, 나한테는. 오히려 성공을 하는 게 낯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대로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 실패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내 스스로를 나는 부당한 희생자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면서 측은해 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나는 실패를 한 사람이고 이번에도 실패를 했고 앞으로도 나는 실패를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원래 부당한 희생자고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굴레가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굴레가 계속해서 돌아가면 이런 경험이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점점 더 강하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런 굴레가 몇 바퀴가 더 돌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안에 내가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아 이미지를 결국에는 꼭 바꿔줘야 된다. 그 굴레를 지금 끊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맥스웰 몰츠의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아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낡은 술통에 새로운 술을 담는 것처럼 멍청한 짓은 없죠. 너무 좋고 비싼 술인데 술을 담는 컵이나 술을 담는 통을 하나도 안 닦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쓰는 엄청나게 이제 40년 50년 베트남 전쟁 때 쓰던 낡은 수통을 아직도 쓰고 있죠. 그 통에다가 방금 산 100만 원짜리 비싼 술을 거기다 넣어서 담게 되면 그건 당연히 바보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낡은 술통은 내 자아 이미지인 거고 새로운 술은 내가 앞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지나 좋은 목표가 있어도 내 자아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몰츠의 얘기인 거죠. 제가 100% 공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실패한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되거나 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너 이런 건 되게 잘해. 네가 해도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사실 잘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간에 들어가면 더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엔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TV에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항상 용서한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워딩 자체가. 부모님은 보통 아이가 뭐 물건을 깨거나 넘어지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혼을 내죠. 근데 거꾸로 아이가 부모를 항상 용서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꾸 칭찬하고 좋은 얘기를 하라는 말도 같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아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아 이미지는 깨끗한 도화지에 이제 막 그리기 시작한 자아 이미지겠죠. 결국에는 자아 이미지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경험적인 데이터라든지 주변에서 자꾸 들어오면서 자랐던 얘기가 쌓이면서 생기는 건데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알고 있는 것도 없고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깨끗한 도화지에 자아 이미지를 그려나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넌 이것밖에 안 되는 애야. 넌 어디 나가서 쓸모도 없겠다. 고작 이런 거밖에 못하냐. 네가 해오면 결국의 결과물이 이런 거냐.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권위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내 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모님에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게 되면 아무것도 없던 깨끗한 도화지에 가장 안 좋은 자아 이미지가 심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에 좋은 것만 자꾸 그려주려고 해야 되고, 이미 많은 것들이 그려져 있어도 그거를 끊어내고 더 좋은 사이클, 악순환이 아니라 좋은 사이클을 만들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나 성공을 했고 좋은 일을 해서 기분 좋고 보람찼던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보람찬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나는 성취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는 뭘 해도 잘 되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는 데이터가 쌓이고, 하나하나 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내가 성공하는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아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사이클로 만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몰츠 박사는 책에서 정신의 영화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요. 말 그대로 영화관 같은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영화관이죠. 상상 훈련을 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상연되는 영화를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영화를 내가 상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상영을 하는 거냐면,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 보람이 찼던 순간들, 뭔가 성취를 이어서 뿌듯했던 순간들 같은 걸 내 스스로 내가 보는 영화관에 자꾸 상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의 자아 이미지, 이건 잘못됐어,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전에도 성공한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지난 기간 동안 나는 잘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나는 앞으로 잘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실패는 실패해서 나한테 피해가 오는 실패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었던 것 뿐이야 라는 식의 정신의 영화관을 자꾸 상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장점이 성공하는 경험이나 뿌듯한 경험들을 내 스스로 또 느끼게 만들 수도 있고,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정신의 영화관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바로 즉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내가 예전에 했던 행복했던 기억들 떠오르면 기분 좋아지시죠.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안 좋은 상처나 나쁜 기억들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시죠. 그럼 결국에는 뇌가 이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내 뇌를 이용해서 자꾸 좋은 거를,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의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하는 경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즉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성공한 느낌과 기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방식이죠.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그린 자신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성취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린 자아 이미지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재의식을 더 끌어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 즉 뿌리에 더 좋은 걸 잡고 자양분으로 심어줘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더 오래 버티고 더 이쁘고 좋은 과실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뿌리를 먼저 봐야 됩니다. 제가 벌써 새로운 채널을 시작한 지가 2달이 다 돼 가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소개하고 있지만 비슷하게 겹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겹치고 싶어서 겹치게 하는 게 아니라 책 내용을 보면 같은 얘기를 계속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핵심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공통되는 점은 이런 것들이죠. 좋은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게 오늘 몰츠가 얘기했던 자아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여기서 목표라고 하는 거는 튼튼한 뿌리로 베이스가 돼 있는 나무가 크게 커서 나는 이번에 사과를 몇 개를 이제 열매를 맺을 건지, 이런 명확한 목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명확한 목표가 계속 이행되고 실행되려면 튼튼한 뿌리인 자아 이미지가 꼭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목표를 세웠으면 결국에는 실행하라는 겁니다. 어떤 책을 봐도 다 똑같은 얘기를 다른 예를 들어서 자꾸 해요. 물론 사람마다 저자들마다 인사이트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큰 틀에선 내용이 겹칩니다. 실행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효율이 더 좋은지, 목표를 세우는 방식의 세부 디테일만 다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스웰 몰츠는 본인이 자기가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런 방법이 있겠구나, 그래 저런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잃을 건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 라고 긍정적이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난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생각만 한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져, 얘 무슨 사이비 신도야? 사이비 교주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몰츠는 이런 얘기를 해요. 최소한 21일 동안, 3주죠. 21일 동안은 생각과 판단을 하지 마라. 그냥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성형수술을 한 환자가 자기 얼굴이 낯설겠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자기 바뀐 얼굴에 적응하는데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고 나서 새로운 집에 살 때도 저도 이제 이사 온 지가 한 1년이 좀 안 됐는데 첫 번째 한 달 정도는 저도 좀 낯설었거든요. 이사를 가고 나면 새 집에 살아도 3주는 살아야 내 집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정신적인 이미지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21일, 즉 3주 정도는 그냥 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은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제 연필을 집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놨더라고요. 연필을 들겠다고 하고 연필을 딱 집어 들면 연필을 잡을 때 필요한 근육들이 있겠죠. 여기 어깨 근육도 필요할 거고 이두근, 삼두근 여러 가지 뭐 전완근도 해서 여러 가지 근육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연필을 집을 때 삼두근 수축해야 돼. 아니면 이두근은 당겨야 돼. 이런 식으로 뇌가 우리 근육에 일일이 주문을 다 넣지 않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개별 근육에 의식적으로 우리 뇌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필을 잡겠다는 기본적인 목표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잡는 거예요. 그럼 그 잡는 과정에서 자동적인 메커니즘 시스템 같은 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이코사이버네틱스 얘기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이런 겁니다. 맥스웰 몰츠는 새로운 목표를 성취하려고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는 예로 연필을 집어드는 걸 예를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연필을 집어드는 게 어려웠겠죠. 아주 우리가 깐난 얘기였으니까 처음에는 뭐든 어렵다는 겁니다. 연필을 집어드는 걸 지금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바로 집어들지만 처음에는 어려웠다는 거죠. 똑같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처음에 총중 1000명, 2000명씩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 너무 어렵겠죠. 근데 그런 사람도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쉽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연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도 처음엔 다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 갓난아기 시절에 처음 연필을 잡으려고 이두근, 삼두근, 전완근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근육을 써보면서 이제 동작을 수정하고 중간에 이제 중도 실패도 여러 가지 겪어가면서 우리가 체득을 한 것처럼 점점 정교해지고 우리의 능력이 그런 걸 하면서 올라가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아 이미지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자아 이미지를 찾고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솔직해져야겠죠. 어차피 나만 보는 거니까. 그리고 자아 이미지가 적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끝까지 파고들다 보면 그때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이라도 해볼까? 그럼 나 지금 작은 것부터 성취를 할 거야. 내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봐야지. 이런 식으로 자아 이미지를 점점 바꾼 게 앞서 얘기를 한데도 21일, 3주 정도 실천이 이게 완료가 되면 그게 자아 이미지에 박히게 되면서 그게 이제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나는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게으른 사람에서 바뀐 거죠. 그리고 나는 작은 것도 성취해내기 시작하면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자아 이미지를 강화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짧은 시간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눈을 감고 지속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이미지 마음에 문을 열라는 거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아 이미지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내가 내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지만 너무 좋은 내용들이 압축해서 담겨있는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습관이 답이다 라는 책인데요. 책 내용과 같이 제가 살면서 느껴왔던 것들이나 감동받았던 경험들까지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자인 톰 콜리는 백만장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하지만 톰 콜리가 9살이 되던 해에 집안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졌고 5년에 걸쳐서 233명의 부자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빅데이터를 만든 거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차이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인 행동이라
사람들은 지금의 내 모습이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습관이라는 건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면 뇌가 이를 덜 해도 행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습관화가 된 행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만든 지혜 같은 거죠. 저자는 책에서 비참한 인생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도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박은 단순한 포커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성공을 추구하는 걸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77%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복권을 구입하고 노력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얻는 것을 운에 맡깁니다. 노력의 가치를 낮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78%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망상활성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망상활성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부합하는 실체를 만들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멍청해 라고 생각하면 망상활성계가 실제로 나를 멍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노력의 가치를 낮게 보게 되면 어차피 모든 건 운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되고 정말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는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단 4%만이 성공지향적인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96%는 나와 비슷한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어떤 모임이든 내가 들러리인 모임에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공인 자리라면 기분은 좋지만 얻어갈 게 없다는 거죠. 크고 작은 모임과 만남도 다 같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데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부정적인 내 생각이 더 강화되겠죠? 나중엔 그 생각을 점점 더 바꾸거나 끊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는 인생에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95%는 인생에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력보단 운에 내 삶을 맡기고 긍정적인 태도보단 부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될 일도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주변에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그 생각 모두가 강화되면서 인생에 큰 계획이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계획이 있더라도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하면서 계획이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저자는 습관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생긴다고 얘기하는데요. 습관을 통제하기 전에 습관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습관에는 크게 일반 습관과 핵심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습관은 기초적이고 간단한 독립된 습관이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나 출퇴근하는 거나 젓가락질을 하는 방식과 같은 깊은 무의식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주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핵심 습관은 다른 일상 습관에 영향을 주는 습관입니다. 책에서 나오는 쉬운 일화가 있는데요. 살이 많이 찐 A라는 사람이 달리기 선수인 친구에게 살을 빨리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친구는 당연히 달리기를 매일 하면 된다고 얘기했고, A는 달리기를 시작해서 몸무게가 10kg나 빠지게 됩니다. A는 살을 뺀 후에 어느 모임에 나가게 되는데요. 모임에서 사람들은 A에게 살 빠지니까 너무 멋있다, 진작 빼지 그랬어 라며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그 후부터 A는 자연스럽게 패스트푸드와 과식하는 습관을 끊게 되고 더 많은 살을 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핵심 습관은 다른 습관을 중단시킬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핵심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머니의 감동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벤 카슨이라는 빈민가 출신의 세계적인 신경학자가 있습니다. 출신은 빈민가였지만 완전한 엘리트로 거듭난 사람이죠. 벤 카슨의 어머니는 카슨이 책을 읽게 만들려고 매주 아들에게 책의 줄거리를 한쪽 분량으로 써오라고 시켰습니다. 카슨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고 줄거리를 써서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결국 카슨은 책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게 됐고 독서광이 됩니다. 사실 카슨의 어머니는 문맹이어서 줄거리를 하나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카슨의 어머니는 글을 읽을 수 없었음에도 아들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려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카슨의 어머니가 카슨에게 책을 읽으라고 시키기만 했다는 게 아니라 줄거리를 읽을 수 없어도 읽는 척했고 지속해서 격려를 해줬다는 점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영재아이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천재였던 이 꼬마의 부모는 둘 다 큰 장애를 안고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도 따로 과외 같은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천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 전문가는 이 아이의 부모를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테스트의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부모가 천재 아이를 키워내는 최상위 1% 이내 부모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집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고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청각에 장애가 있어서 자식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것저것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들이나 책에서 본 걸 설명할 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해도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꼬마는 이번엔 아버지에게 비행기가 얼마나 크냐고 물어보자 아버지는 꼬마에게 옷 입어 비행기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가까운 공항으로 데려가서 비행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꼬마의 아버지도 비행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감동적이고 멋있지 않나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핵심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핵심 습관은 스스로도 만들 수 있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이 핵심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뚱뚱한 A의 모임에 참석해서 A를 칭찬해줬던 다른 친구나 천재 꼬마의 부모님처럼 말이죠. 저자는 무엇이 될지는 무엇을 믿느냐에 달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저자가 직접 겪은 얘기인데요. 저자가 9살 때 아버지가 넌 아주 멍청한 녀석이야 라고 얘기하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합니다. 이때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믿음이 됐고 스스로도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차피 공부를 해도 다른 친구들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쁜 일들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이든 아무리 깊게 뿌리 박혀 있어도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과학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저자는 여느 때처럼 과학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선생님은 저자에게 수업이 끝나고 남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저자는 멍청하다고 혼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나는 네가 아주 영리하다고 믿어. 문제는 네 스스로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했고 저자는 집에 버스를 타고 오는 길부터 공부를 바로 시작해서 사흘 뒤에 있었던 시험에서 2등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그 후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공인회계사 자격과 석사 학위까지 따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옳은 겁니다. 내가 영리하다고 믿는 것도 옳은 거고 멍청하다고 믿는 것도 옳은 겁니다. 내 망상활성계가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를 정말 멍청하게 만들어서 내 생각이 옳게 만드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나요? 오늘은 책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에 나온 얘기들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처럼 가장 빨리 부자 되고 성장하는 법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야 지금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쉬운 예를 들어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벗어야 할 족쇄 2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트래픽 파이터와 컴포트 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먼저 트래픽 파이터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매여 사는 사람이면서 자신의 일을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힘들게 눈을 떠서 가기 싫은 회사를 향해서 집을 나서고 교통체증에 갇혀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컴포트 존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으로 일상적인 행동을 바꾸지 않고 지금의 편안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당장이 편안하니까 굳이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편안함을 사랑하는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새롭거나 낯선 것들에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하게 생각해왔고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도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에 중독돼 있고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잠깐 이런 생각만 들었을 뿐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일상이 바뀌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저자는 이런 트래픽 파이터들이 다른 걸 해야 하는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고 지금 생활이 바뀔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특별히 지금이 힘들지는 않아서라고 합니다. 100% 공감되는 말이죠. 나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바꿔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익숙해져 있는 지금 환경을 바꿀 필요가 없고 지금 환경이 또 딱히 나쁘지는 않다 보니까 더욱더 무언가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작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크기는 작아서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물은 얻을 수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더 큰 오아시스를 찾거나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오아시스를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 대부분은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슬픈 얘기지만 눈앞에 오아시스를 떠나려면 오아시스가 다 말라버리거나 오아시스를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상황에 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지금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체적이나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고 노력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는 것처럼 강력한 행동 의지를 위해선 어디선가 느껴지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자는 4년간 공군에서 복무했고 군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항공기 소방관으로 일했던 저자는 시간의 대부분을 소방 트럭을 세차하고 세차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썼는데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쳇바퀴 돌듯이 성장할 룸이 없이 기계처럼 단순 반복 노동만 계속해서 한 거죠. 하지만 저자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훌륭한 선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군에서 제대하고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무언가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 한켠에서 맴돌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불편함이라는 감정이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바꾸고 시작할 수 있는 강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편한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다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오늘 운동 가야 하는데 라거나 오늘 밀린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와 같은 불편한 감정이 우리를 결국 소파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저자는 안전한 위험과 불안한 위험을 비교하면서 소개하는데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안전한 위험이고 내가 아니라 세상의 주사위가 나를 통제하는 위험이 불안한 위험이라는 겁니다. 불안한 위험은 내일을 다른 내가 아닌 누군가가 통제하도록 놔둔 위험입니다. 통제권이 나한테 없는 위험이 훨씬 더 위험해서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위험을 가지고 가는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내 통제권 밖에 있는 위험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저자는 직장에 다니면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고액연봉의 좋은 직장에 다녀도 해당되는 건데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내가 원하던 삶을 이어나가려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일들이 단 한 개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가 어려워져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내가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를 회사에서 외주를 돌려버리거나 내가 하던 일이 쓸모가 없어지거나 내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내가 일을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저자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빨리 부자 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통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했던 일의 양과 노력의 정도가 내가 벌 돈의 액수가 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 대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거죠. 통제권이 모두 나에게 있는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실력이 형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접한 게임을 할 때처럼 적응하고 손에 익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결국에는 해결해내는 게 사람이고 당면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걸 해결했을 때 얻는 보상도 더 크게 따라옵니다. 부자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만든 제품이 안 팔리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실행을 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실제로 잘 안 팔리거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걱정할 시간에 왜 안 팔리는지, 왜 잘 안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두렵고 무섭고 화가 나고 불편한 감정들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생산적이고 좋은 쪽으로 방향만 바꿔주고 오아시스를 떠나는 것에 활용한 뒤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저자가 절대 머물지 말라고 얘기하는 컴포트 존에서 나오게 되고 쳇바퀴처럼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트래픽 파이터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살펴볼 책은 그랜트 카돈이 쓴 10배의 법칙입니다. 밑바닥에서 4천억대 자산가가 되기까지 자신의 성장 배경과 인사이트가 담겨있는 책인데요. 저자의 마인드셋이 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성과가 특출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론이 잘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저자인 그랜트 카돈은 10살 때 아버지를 잃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인 ADHD와 강박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파산했고요. 빚더미에 오른 상태로 술과 약에 빠져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약물 중독 치료를 받은 후에 29살에 창업에 나섰고 1년 만인 30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저자의 삶이 드라마틱한 만큼 방법론도 간단명료하고 자극적입니다. 저자가 처음 창업을 시작했던 29살에는 당시 상황과 조건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늘어놓은 목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업을 그만두고 싶어서 회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적어놨던 거죠. 스스로 엉뚱한 곳에서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이후에는 핑계 찾는 것을 그만두고 노력을 배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 즉각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저자는 처음 한 계산에 10을 곱해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생각했던 목표에도 10을 곱하고 여기에 필요한 행동과 노력에도 10을 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수준 아래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설계한 계획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이 설계한 계획을 목표로 삼도록 길들여져 왔다는 겁니다. 10을 곱해서 계산하다 보면 당연히 목표와 달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도 사실 실망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인 목표 때문에 보통 실망하죠.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해서 목표를 달성해봤자 여전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실망하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내 잠재력을 끝까지 끌어다 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달성했다고 생각해봐도 설레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목표라면 너무 낮은 목표라는 거죠. 중간에 행동을 하다 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겠다 싶은 순간이 꼭 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절대로 목표를 낮추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목표를 낮추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목표를 낮춰야 하는 이유들이 나열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성장 잠재력이 제한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류는 실패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계산기를 내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엔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경기가 안 좋다거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목표가 비현실적이었네, 이런 합리화들입니다. 이 계산기는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경향이 있어서 합리화가 베이스에 깔려있지만 이럴 땐 목표를 줄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늘려야 됩니다. 자신의 운은 자기가 해온 행동에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무언가 계속해서 다른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인생은 확률 게임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을 높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을 낮추는 게임이죠. 학창시절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고, 운전할 때 안전하게 하는 것도 사고 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고 그게 나쁜 일일 때 스스로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냥 불운하고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피해자가 되어버린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저자의 가치관은 모두 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그만의 기준이었습니다. 저자는 인생에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좋든 나쁘든 전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됐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를 탓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다면 주도적인 행동과 대응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피해자의 인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자주 생기고 그런 일에는 내가 늘 관련돼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탓할 누군가나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쁜 일이 생겼고 나에게 어떤 부분으로든 피해가 있지만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게 되어버리니까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탓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개선되는 건 계속해서 없으니까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저자는 독감에 걸린 것, 배탈이 난 것, 자동차 사고가 난 것, 컴퓨터가 고장 난 것, 심지어 정전이 일어난 것까지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 통제력과 책임감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이라는 거죠.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행동력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나는 관계도 없는 일이니까 행동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게임을 싫어하고 본인이 실패한 게임에서조차 매우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책임감을 기반으로 무언가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성공과 실패는 당신에게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나와 내가 한 행동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실패를 바라볼 때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만 모두가 나와 연관돼 있고 나로 인해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이런 행동들이 누적되면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읽어온 다른 자기계발서와 이 책이 다른 점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저자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윤리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는 건데요. 저자는 성공을 훌륭한 부모가 양육에 대한 의무감을 지닌 것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 그 자체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선택의 영역으로 접근하게 되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게 가족과 회사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꼭 이루어야 하는 의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이후부터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하던 늪에서 빠져나왔고 10배의 법칙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취는 행동에서 나타나고 행동은 의지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의지는 강력한 동기에서 나타나고 동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가치관과 생각에서 나오죠.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을 행동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저자인 그랜트 카도는 이 책에서 10배의 법칙을 얘기하지만 그 근본인 뿌리의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책 10배의 법칙 2탄입니다.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가장 좋은 목표를 세우는 방법과 달성 확률을 아주 크게 높이는 방법이 잘 소개되어 있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 드실 거라 확신합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에 맥도날드에서 시간당 $7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저자는 그 일이 정말 하기 싫었고 그렇게도 하기 싫었던 이유는 당시에 하고 있던 일이 목표와 목적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당장 쓸 돈이 필요해서 일했던 것뿐이니까요. 시간이 1시간 더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고 퇴근 시간이 언제 오는지 시계만 쳐다봤을 겁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던 다른 사람은 왜 이런 하찮아 보이는 일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선을 다했고 그가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저자와는 정반대로 당시에 하고 있던 일이 목표와 목적에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외식 사업을 배워서 프랜차이즈 지점 100곳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저자는 맥도날드에서 해고됐고 그 다른 사람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단지 당장 쓸 돈이 필요해서라면 누구든 맥도날드에서 일하던 당시의 저자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차린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목표가 크고 매력적일수록 동기가 더 커지고 어떤 저항이든 뚫고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목표가 매력적이어지기 위해서는 목표를 더 중요한 일들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최대한 나에게 중요한 여러 가치들을 목표에 결부시키는 거죠. 빌 게이츠의 꿈은 감염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했고, 민간 재단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단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서 국제 보건의료 확대와 빈곤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인류의 장기 생존을 위한 화성 이주입니다.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으로 지구에 살 수 있는 날이 무한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론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화성 이주 계획을 세우고 당장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전기차 태양광 사업과 같은 친환경 사업을 메인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주로 나아가야 하니까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 X를 창업했고, 모두가 민간 사업으로는 수익성이 안 나와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우주 사업을 결국 민간 사업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나사의 민간 위탁 사업까지 스페이스 X가 맡아서 진행 중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라면 돈을 왜 벌어야 하고 어디에 쓸지 높은 가치를 지닌 것들과 엮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싶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놓은 게 없다면 돈을 벌어봤자 순식간에 다 낭비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 살을 빼고 좋은 몸을 가지고 큰 대회에서 입상을 해본다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단순히 추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걸 목표로 운동하고 있다면 운동의 강도나 의지가 비교 불가능한 수준으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저자는 당신과 가까운 동료 5명의 목표를 알려주면 당신의 목표가 뭔지 바로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변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과도하게 많이 받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직장 동료와 가장 접점이 많이 생기고, 회사 얘기를 나누면서 승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승진을 하고 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다른 경제사 상황은 어떤지처럼 인간관계 폭과 사고의 폭이 지금 처한 조건과 환경 안으로 좁혀져서 다시는 넓어지기 힘든 환경에 점점 더 고립됩니다. 그 집단 안에서만 사고하게 되고, 사고의 폭이 좁아지니까 무언가를 이뤄내더라도 골목대장 정도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당신의 목표를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끄떡거리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목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결과를 내려면 당연히 남들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내가 속한 집단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면 이건 내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무언가를 이루어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던 일론 머스크가 순수 전기차 시장에 진입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페이팔 지분을 매각하면서 번 돈으로 우주항공 사업을 시작할 때 로켓을 쏠 수 있는 딱 3번의 기회가 있었고 3번 모두 실패했던 머스크는 그 이후에도 계속 도전해서 작년 말 기준 170조 원 가치의 스페이스 X를 만들어냈습니다. 목표를 정할 때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주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건 아닌지, 내 목표가 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지 스스로 질문해봐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목표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겠다였습니다. 세상을 바꿀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통해서 스마트폰 시장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인식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 당신에게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 있다. 성공은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이자 책임이다. 성공에는 한계가 없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라. 드라마틱한 성장을 위해서는 목표가 경쟁이면 안 됩니다. 경쟁은 창의적인 사고력을 제한하죠. 경쟁이 목표가 되면 열심히 경쟁을 하는 와중에도 다른 경쟁자들의 행동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목표로 삼는 대신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장 자체를 잠식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물론 경쟁자에게서도 배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들을 쫓아가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월마트의 설립자인 샘 월트는 다른 마트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매주 다른 마트에 가서 쇼핑하면서 본인의 사업을 개선시켰지만 동시에 그는 경쟁이 아닌 시장 그 자체를 지배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내 시간을 시급과 월급으로 바꾸던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어린 시절의 저자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창업한 저자의 맥도날드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